안녕하세요. 오늘은 14차시죠. 정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정보화의 개념과 함께 정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여기에 좀 정리해 놨으니까 가볍게 정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이용하는 생활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책에서는 공간정보 기술 활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성 추적 장치 GPS라든가,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 얘기했죠.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이용해갖고 다양한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했고, 우리가 핸드폰 속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갖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에서는 SNS를 이용해서 직접 민주적 정치를 한다든가, 경제에서 직업의 종류가 는다든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맞춤형 생산이 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으며, 그로 인해서 택배산업도 같이 늘어났죠. 무점포 업체가 많아진 것이 경제적 특징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쉬워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교환이 아주 용이해졌다는 얘기죠. 가상공간의 인간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진료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직적 상하관계의 인간관계가 수평관계로 이렇게 바뀌어갔죠.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이런 생활공간, 생활 양식이 변함에 따라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생겨났을까? 그래서 오늘 공부의 중점은 저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88쪽을 준비해 주면 되겠죠. 자, 88쪽 20초 줍니다. 이미 준비됐겠죠. 자, 들어갑시다. 문제점. 먼저 교과서에서 거론해주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88조. 정보와 덕택에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났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쉬워진 정보교환이라든가 수평적 인간관계 이런 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한두 개 사실 다뤄줬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뤄줍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인간 생활에 큰 장애를 받는 인터넷 중독 문제. 자, 그거 밑줄 그어놓죠. 우리 학생들 자신 있게 나는 이 핸드폰, 인터넷 여기에 중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게임에 대해서 엄마랑 한 번쯤 식사 시간에 싸워보지 않았어요? 야, 밥 먹자. 그럴 때 엄마 잠깐만 우리 한 번씩 해봅니다. 그 게임이 점점 한 판 끝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게임 수간에 게임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쉽게 쑥쑥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잠깐 쉬는 시간을 준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진도가 다 나갔을 때 자습을 주면은 그 자습이 아니에요. 게임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과도한 인터넷 중독은 조금 이따 거론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전두엽이라는 곳에 손상을 줍니다. 지금 얘기하자. 이 전두엽. 전두엽은 우리가 이런 머리 있을 때
머리의 이 앞부분이야. 그래서 이 앞전자 쓴 거야. 이렇게 얼굴 한번 그려볼까? 잘생겼나? 샥,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의 모습이죠. 이럴 때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여기가 전두엽이야.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인간은 이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요. 이 전두엽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기억력,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 암기력, 뭐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것이 전두엽이야. 그런데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능 저하가 이루어져. 기억 잘 못한다는 얘기야. 생각을 못해. 주의가 산만해. 어딘가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해. 암만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읽고 있어도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이런 짱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인터넷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게 손상되면 말이에요. 흔히들 뭐가 되느냐?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해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무지하게 많아요. 겉으로 확연히 너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병자죠. 너 정신병자야 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넘어섰는데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그 단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회의 저명 인사들 중에서도 그래요. 요즘 다 같이 코로나19를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은근히 반대의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전두엽이 고장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두엽과 연결된 게 인터넷이야. 그런가 하면요, 자폐적인 현상, 이것도 전두엽과 관계된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정신병들이 이쪽과 상당히 연결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좀 봐봤어. 과연 어떤 일들 하냐. 지금 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그래요. 성격장애인과 동시에 행동장애까지 갖춰요.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글로 가질 않아.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 애당초 생각을 잘 못해.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종종 우리 학교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남을 괴롭혀서 내가 행복해, 내가 즐거워, 이런 상황들 혹시 경험했나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학생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언어폭력이라든가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실제로 주먹으로 치고받는 건 별로 없어졌어. 선생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욕은 여러분들처럼 좀 하긴 했어. 그것도 속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지능적인 욕은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육두문자로 그렇게 하는 욕들을 해가면서 주먹질을 했지만 이렇게 사이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갖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은 과거에는 없었어. 어떤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나타나게 되는 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결국 어쩌면 이 정보화 사회가 제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무지하게 심각한 혼동의 세상으로 그렇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선생님은 듭니다. 학교에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더 먼저 가정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아빠 엄마가 이쪽에 물들어 있으면 아들도 덩달아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제지할 수가 없는 거죠.
교육이란 면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의 문제점, 인터넷 중독을 갖고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점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죠.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정부의 정보도 요즘은 막 유출돼요. 엄청난 능력자들, 우리가 보통 해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훔쳐갑니다. 악용하기도 하죠.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여러분의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그런 동선이 지금 다 CCTV에 찍히고 있죠. 여러분의 통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몇 시간 얼마큼 얘기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노출되고 있죠. 세 번째 문제점으로 얘기되는 게 사생활 침해죠. 사생활 침해. 결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연결시켜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밝혀진다는 것. 어쩌면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점으로 얘기한 게 악성 댓글 얘기죠. 악성 댓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정치, SNS를 이용해서 남의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터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그게 또 언론과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정치와 언론 이런 것들이 막 연결돼 있는 가운데서 악성 댓글이 무지하게 퍼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 뉴스. 일단 퍼뜨려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마음, 이거 커다란 문제점이죠. 사회 전체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지적재산권 침해네요. 책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거론해주고 있으면서 그 아래 조금 더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 5가지는 밑줄 해놓으세요. 또한 정보의 소유와 접근 정도에 따라서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 정보 격차가 심화된다. 그것도 하나 밑줄 그렇죠? 정보 격차 심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정보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정보 통제나 감시가 가능해져.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어디서 얼마큼 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정부나 기업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사회가 된다? 그 옆에 써있는 감시사회 된다는 얘기죠. 도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가상공간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대면적 인간관계를 멀리한다. 대면적 인간관계 기피 현상입니다. 나홀로 죽기 생긴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대면적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문제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같이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네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개인 측면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인터넷 중독되지 않도록 너무 상투적이죠. 하여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개인적 자기관리 때문에. 자, 여기 답은 이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관리. 나는 이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이거 잘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중독되면. 그게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가상공간에 필요한 정보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정보윤리. 정보윤리의 기본적인 뜻은 옆에 보충 설명에 나와 있죠. 왼쪽 핀 꼭 박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정보윤리란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 그 존중 중요한 말이죠. 존중 하나 밑으로 놓죠. 존중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두 번째, 자신 행동에 대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 다음,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 남의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윤리에서 다뤄주고 있는 덕목들입니다. 사회 측면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요. 이미 이런 폐습의 문제점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 정보 통제와 감시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법적, 제도적 규제 강화죠. 자율적인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 제도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복지를 늘려야 된다. 아까 여기엔 정보 격차 심화, 이것을 없애는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 복지라고 표현했나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가난해갖고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뭐 퍼스널 컴퓨터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복지가 사실 학교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뭐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걸 살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죠. 근데 가끔 이제 아주 강한 마음을 갖고 투지폰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투지폰 세상은 점점 끝나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마트폰의 세상이 됐는데 그 모바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느냐, 그 정보의 창고에서 정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유흥의 재료가 아니고 정보의 창고, 그 창고를 우리 들고 다니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생각 넓히기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전자법의학 수사 기법, 거기에 고등학교 A양의 잘못된 행동을 갖다가 거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죠. 전자법의학 수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나 밑줄 하나 넣으세요. 전자법의학 수사 기법은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의 통화 기록,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이야. 홀랑 빨개 벗겨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네가 뭘 했다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를 갖다가
미지의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일 끝에 그런 말 나와 있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노출되는 세상이 된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단점 쪽을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사생활이 침해된다든가 이런 쪽에 단점을 갖고 있죠. 다음 89쪽입니다. 정보에 나타난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의 인간관계 해석. A씨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쭉 거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 서로 평등한 인간관계다라는 말. 그리고 닉네임을 사용하자. 네 번째 줄에 별칭, 그 아래 줄에 익명, 이름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실 사회는 평등하고 익명이 가능하고 이름이 없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무엇까지 가능하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줄 보면 온라인 인간관계에 종종 회의감을 느끼는데 왜 그럴까? 그 아래줄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는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서로를 공격할 수가 있다. 공격. 아까 여기서 점잖게 표현했죠. 악성 댓글 이런 쪽으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럼으로 인해 갖고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이런 나쁜 소문 같은 것을 퍼뜨릴 수도 있겠죠. 그 아래 장단점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상황을 갖고선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단점 쪽으로 이렇게 거론해 주면 되겠죠. 장점은 이미 얘기했던 여기 뭐 평등이라든가 이름이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분과 아빠 엄마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과 인터넷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판이하죠.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격차와 해결 방안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를 갖다가 거기에 표현해 줬는데요.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죠. 가 정보와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해서 2005년과 2015년 오렌지색과 파란색으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만 비교해 주면 종합 이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종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에 이렇게 오렌지색이 한 50% 정도가 되네요. 이게 50% 정도. 이게 2005년. 그 옆에 파란색이 나오죠? 파란색. 한 80% 거의 가까이 되죠? 요건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느냐. 옆에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잘 봐야 돼요.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인 100점 대비 점수야. 자, 이게 100점이야. 100점에 다다름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보 차이가 없는 거야. 정보화 수준이 높은 거야. 여긴 취약계층을 갖고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약계층이 80% 왔던 것은 거의 일반 사람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이 2005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접근, 역량, 활용 분야로 나눠서 옆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접근은 거의 이제 일반 사람이나 취약계층이나 똑같이 100% 가까이 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래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 중에서 컴퓨터 보급하는 정책. 이거는 접근 역량 활용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접근에 되겠죠. 접근. 그 아래 공공 근거리 무선망 와이파이 사업.
이것도 접근과 뭐 영양, 활용 다 여기 조금씩 포함되네요. 그런가 하면 그 아래 농어민과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은 이건 활용 쪽 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일부의 역량이 약간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가에서 2005년과 비교해서 2005년 정보 격차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변했어요? 일반에 비해서 취약계층이 50%였다가 지금 80%가 됐으니까. 격차 감소. 격차가 감소했다. 이러면 되겠지. 2번입니다. 가에서 2015년 정보화 지표 3가지 접근, 역량, 활용 중 정보 격차가 가장 큰 것을 골라봐라. 이 옆에 있는 그래프 3개 중에서 파란 것과 빨간 것의 차이가 제일 큰 게 어느 거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2015년 100에 비해서 파란 게 제일 짧은 게 어느 거냐는 얘기야. 100에 비해서 제일 파란 그래프가 짧은 것. 파란 그래프가 제일 작은 거 어느 거야? 그렇죠. 활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활용입니다. 활용과 제일 가까운 것은 거기서 무엇이죠? 정보화 교육 쪽이죠. 제일 아래에 있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다음 장단점 파악하고 정책을 평가해보자.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창의 융합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료 1. 이것은 온라인 쇼핑의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만 한번 알아보면 돼요. 세 번째 줄에 오프라인 매장 몇 세대? 1세대. 그 아래 줄에 홈쇼핑 2세대. 온라인 쇼핑 3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4세대로 간 거죠. 그 아래 줄. 모바일 쇼핑입니다. 핸드폰 갖고 모든 걸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그래프는 이 모바일 쇼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15년에는 아직 온라인 전체에 비해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역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용한 것은 201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다음 자료입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과 해외 직접 구매, 직구죠.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 택배 시장 성장, 아까 어디에서? 전자상가에서. 그와 함께 무점포 업체 증가. 이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커지는 이유, 옆에 그래프는 커지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그래프 바로 아래 해외 직접 구매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해외 직접 구매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무엇이 싸졌다? 중간에 운송비가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죠. 91쪽 갑니다. 자료 3위입니다. 6차 산업이라는 특이한 용어를 싸졌죠. 그런데 이것은 좀 말장난인 것 같아요. 6차 산업. 우리가 농업 같은 1차 산업, 공업, 제조업 2차 산업, 서비스업, 상업 3차 산업. 이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이거 다 더한 거야.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재미난 발상이지만 좀 웃기는 발상이기도 해요. 자, 거기에 그런 설명이 왼쪽에 있고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준 것이 임실에서 먼저 무엇을 생산한다? 우유 생산한다. 직접 우유 짜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공장에서 무엇을 만든다? 치즈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직접 임실구에서
판매한다. 포장 판매한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거기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축제도 하고 있네요. 임실치즈, 가끔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그런 거 팔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맛이 괜찮다고 그래요. 요구르트도 맛있고요. 자료사입니다. 무인 택배 서비스 등장. 택배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택배와 관계되는 그런 범죄가 생기는 거야. 그걸 첫 줄에 그렇게 써놨죠. 택배 기사를 사칭한 주택 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학교 들어올 때도 선생님 작년에 새로 진 건물이라 여러분들은 그 건물이 새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여기 정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학교예요. 여기 운동장이죠. 여기 학교 건물이 있어요. 요 입구 바로 학교 안내하는 거기에 붙어있는 4층짜리 이게 재작년에 진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입구에도 거기 그림과 똑같은 그런 무인 택배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 특히 임대를 주로 하는 그런 건물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아래 이제 분석, 자료 일리를 보고 온라인 택배와 아울렛 쇼핑과 택배 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 이건 뭐 제목 그대로 써주면 되죠.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렇죠. 교통통신에 발달. 이게 정답이죠. 그 아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이거 오늘날의 변화한 정보화 사회의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상품 구매한다든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을 또 마무리 짓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도시화, 산업화 이루어지고 정보화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 석관동 일대, 성북구 일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할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역조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지역조사를 갖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잘 이겨 나가기 바랍니다. 되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